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라울 뒤피의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색채의 선율이라는 테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10일까지니까 시간 되게 많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자, 이게 메인 포스터입니다. 라울 디피의 상징 컬러 파란 색깔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메인 포스터도 강렬한 파란 색깔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네요. 월요일 빼고 다 합니다. 7시까지. 그런데 6시까지 입장을 해야 된대요. 한가람 제1 전시질. 자, 그리고 그 프리뷰 행사는 감사하게도 가우디움 어소시에이츠 초청으로 제가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따끈따끈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공공 컬렉터 큐레이터 협회 회장이면서 트루아 뮤지엄 관장 출신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에릭 블랑슈 고르주라는 분이 이번 큐레이터를 맡았고, 이번 전시가 크게는 에드몽 헨라드라는 컬렉터 뮤지엄이 있거든요. 이 컬렉터의 소유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많은 작품들을 임대해 왔고, 자, 라울 디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삶은 나에게 항상 미소 짓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삶에 미소 지었다. 약간 색감 분위기는 다른데 르누아르랑 약간 비슷한 마인드죠. 세상이 되게 미친 시대였잖아요. 전쟁 있었고 세계대전도 겪었고, 안 그래도 불편한 힘든 현실이 내 앞에 있는데 굳이 그림까지 이렇게 그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인드. 자, 라울 디피의 사진이고요. 보통은 야수주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의 초창기는 인상주의, 모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피카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브라크와 친구였거든요. 남프랑스, 액상프라방스에 내려가서 많은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조건 화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텍스타일 디자인의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판화가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이번 전시가 왜 사파하고 수채화, 무슨 텍스타일 디자인이 왜 이렇게 많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의 정체성이에요. 반은 디자이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이분 르하브르 출신인데 1877년에 태어나셨죠? 구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근데 이 집안이 예술적으로 좀 조예가 깊은 집안인 게 뭐냐면, 아버지가 가난하게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자녀들에게 음악하고 그림에 좀 관심 갖게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이 형제들이 음악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수가 플룻 연주자도 있고 음악 잡지 발행인도 있고, 그 관련된 일을 했죠. 라울 디피와 여인들, 전시회 테마가 아니라 방송에서 나름 정한 테마입니다. 입구를 들어가면 디자인이에요.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사님한테 와, 디자인 너무 멋있다고 했죠. 신경 썼대요. 돈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 포인트 컬러가 디피 컬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디피 자화상이랑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 중 하나인 부인 초상화가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 에밀리엔느라는 라울 디피의 부인 초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니스 시립미술관에 있거든요. 니스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기억하시는 특징 있는 그림이죠. 전시를 좀 기억하신 이사님도 니스 여행 가셨다가 이 작품 전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진짜 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라울 디피와 1910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현재 결혼 20년 차죠. 르하브르에서는 모자 제조업 관련된 일을 했대요. 르하브르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서서히 좀 사랑이 식을 무렵 30년대 말에 따로 갈라서시죠. 네, 라울 디피가 텍스타일 섬유 디자이너라고 있잖아요. 이 패턴 디자인 역시 남편의 디자인입니다. 그 남편이 디자인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거죠. 라울 디피의 작업실 배경이 파란 색깔이었대요. 그래서 그 실제 파란 색깔을 그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번 전시의 메인 그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라울 디피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먼저고 좀 나중 스타일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터치가 좋게 말하면 되게 쿨한, 나쁘게 말하면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감각적인 서투름. 제가 세잔을 비유할 때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실제 이 라울 디피가 세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좀 멀쩡해 보이시나요?
건강 상태가 최악일 때입니다. 이분 뒤피가 애연가에다가 애주가, 네, 꼴초에다가 와인을 엄청 좋아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는데 이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더욱 심각하게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후반부터 안 좋아지다가 40년대부터는요 걸어 다니지를 못했어요. 휠체어 신세였습니다. 이때 무렵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작품 터치 보면 유화인데 뒤피가 수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간혹 유화랑 수채화랑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유화도 수채화처럼 터치를 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터치가 가끔 수채화 약간 물 빼고 건조하게 할 때 이런 터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좀 봐야 확실해지더라고요. 유화를 구사할 때 좀 투명하게 칠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즉흥적으로 드로잉 하듯이 유화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니까 약간 수채화 느낌이 그래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안 좋았으면 붓에 손을 천으로 묶은 다음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예술가들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건강 관리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몸을 좀 혹사시킨 것 같아요. 작업 오랫동안 사랑받고 하려면 몸 관리도 해야 되죠. 부상투혼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아플 무렵에 에밀리엔느가 떠났네요. 아, 좀 서럽겠다. 아플 때 부인이 떠나면. 이건 생각 못했네요. 40년대부터 병상에 누웠잖아요. 병원도 자주 가고 입원도 하고. 근데 이때 간호사 베르트 레이즈라는 여인과 친해집니다. 말년에는 이분이 거의 애인 여자친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가로 신문 위에 물의 전령 베르트의 초상입니다. 신문에다가 이제 드로잉 비슷하게 한 거죠. 자, 그리고 5년 뒤 건강이 더 악화되다 보니까 1949년에 미국 보스턴까지 갑니다. 네, 거기에 프레디 홈버거라는 이름이 버거네요. 프레디 홈버거라는 의사가 코르티손 치료법으로 낫게 할 수 있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게 검증이 안 된 치료법이거든요. 코르티손이 제가 찾아보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사를 놓는 치료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장 효과를 받고 일어나서 걸어 다녔대요. 그래서 작업도 하고. 근데 그게 반짝 몸을 혹사하고 단기로만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치료가 아니라 코르티손 치료 때문에 당장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수명은 더 단축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이 치료법 이후에 부작용이 되게 심했다고 하거든요. 사망하기 3년 전부터 계속 장출혈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 고생할 무렵에 베르트, 그 보스턴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아무튼 그 상태 안 좋았을 때 뒷필을 지켜줬던 여인 초상입니다. 네, 이름 기억하기 쉽죠. 홈버거 의사가 이제 검증 안 된 치료법으로 뒷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동의를 했대요. 왜냐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렇게라도 그려야 되니까. 그 하이라이트 엑기스는 마지막에 그 풍경화를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유화 어떻게 그려 나갔는지 변천사인데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유화를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초기작이에요. 라울 디피가 에콜 데 보자르 출신이거든요. 프랑스 파리의 최고의 명문 학교죠. 여러 엘리트 미술가들이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아카데믹한 기본기 교육이 제대로 다져지는 화가라는 거예요. 에콜 데 보자르 출신이란 거는 그걸 보증하는 겁니다. 여기 되게 들어가기 힘든 학교니까. 근데 이분이 초창기에 알렉산드르 카바넬이라는 신고전주의로 엄청 유명한 당시 최고의 화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콜 데 보자르 들어가기 전에 멘토가 카바넬이었대요. 근데 직접 배우진 않고 약간 간접적인 스승 정도? 르아브르 야간 미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때 데생 구상 기초 수업에서 2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렸다는 얘기죠. 당시에 선생님 중에 하나가 샤를 릴리에라는 그 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닌데 듀피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를 했대요. 르하브르 학교를 다니다가 1890년대에 군 복무 1년 마치고 에콜 데 보자르로 간 거예요. 초창기는요 인상주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색감은 아주 르누아르 같은 아주 따뜻하고 밝은 화산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색감은 약간 사실주의 색감에 터치는 인상주의 풍의 이런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작품입니다. 풍경을 그리는 남자의 자화상.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화상이겠죠. 그림을 그리는. 1900년대 들어오면
야수파, 특히 마티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티즈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안 좋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앙드레 드렌과 친구가 되기도 했었고, 몇 년 뒤에 피카소와 브라크, 이 둘이 중심이 된 큐비즘이 대세다 보니까 브라크와 친구였어요. 남프랑스의 액상프로방스 여행도 같이 가서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1908년도쯤에서부터의 그림 보면요, 브라크와 그림이 매우 흡사합니다. 피카소와 브라크처럼 큐비즘 연구를 지속하지 않고 몇 년 지나고 큐비즘 스타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형태 왜곡이라든지 단순화 이런 건 영향받지만 전형적인 각진, 네모 분할의 이런 큐비즘 스타일은 이후에 많이 등장하진 않죠. 자, 아무튼 인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의 초기작입니다. 자, 방스라는 지역, 여기가 고대 도시로 알고 있어요. 그 도시를 그린 작품이고 약간의 큐비즘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죠. 이때만 해도 이 무렵부터는 듀피만의 스타일이 이제 나와요. 이전에는 다른 큐비즘 야수파와 좀 구별이 좀 애매했다면 1920년부터는 이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듀피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느낌이 이제 나오죠. 브로뉴 숲의 거리라는 작품이고, 라울 디피 그림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럽이 서로 사주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독일의 표현주의의 영향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터치가 아주 거칠죠. 팍팍 쿨하게 끝. 이번 작품 중에 에드몽 헨라드 컬렉션 작품이 제일 많거든요. 이분이 벨기에에서 라울 디피를 처음 만났거든요.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연이 돼서 그래서 여러 유명한 디자이너도 소개시켜주면서 라울 디피가 파리 미술계에서 자리 잡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이 동네가 생타 드레스라고 해서 르하브르 근교의 노르망디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라울 디피가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거 막 그린 거잖아요. 네, 막 그린 거 맞는데 아카데믹한 교육 다 받고 이렇게 막 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색채가 좀 더 중심이잖아요. 파스텔 톤의 그라데이션 느낌, 이런 색감이 많거든요. 성과 철제 대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스펫 광장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온 마을입니다. 네, 몸 힘들다 보니까 아 힘들어 팍팍팍팍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요런 선 있잖아요. 학생들 옛날 가르칠 때 선에 영혼을 실어서 그리라고, 성의 없는 선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선이었거든요. 아, 제 교육법에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 나오면 라울 디피스럽네, 야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야겠네요. 아카데믹 교육 다 받고 이런 선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이 기교 날렵한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은. 자신의 틀을 깼다라는 거죠. 눈썹 그리는 펜슬 같다고 하시고. 비유가 아주 찰져요. 아주 창의적이에요. 목욕하는 여인, 그 비슷한 시리즈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느낌은 1910년 정도부터 브라크와 피카소가 세잔을 연구하잖아요. 그때 세잔을 함께 연구하면서 피카소보다는 오히려 세잔의 영향을 이후에는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것도 세잔의 좀 영향이 많습니다. 세잔의 목욕하는 여인들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 시리즈로 몇 작품 하세요. 이따가 나옵니다. 아무튼 붉은 바이올린. 자, 전쟁 와중에 남프랑스로 피난을 갔거든요. 그때 작곡가면서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카르진스키를 만났대요. 그때 자주 어울렸다고 하거든요. 그 뒤로 이때부터 악기를 좀 많이 그립니다. 라울 디피도 음악을 되게 좋아했죠. 듀비시, 바흐, 특히 이 뮤지션의 음악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라울 디피가 자주 그리는 테마가 있거든요. 바다, 항구 뿐만 아니라 자기 작업실 실내도 자주 그리세요. 한창 시리즈로 많이 작업을 했던 파란 부두, 아직 파란 색깔 부두는 안 나왔는데 부두와 검정 화물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그리는 캔버스와 자신의 아뜰리에 곳을 그렸습니다. 이 느낌, 여기만 봐도 라울 디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화가들과 구별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어떤 그림을 볼 때 취향은 있고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이 선들, 의도적인 어설픔이죠. 이런 것과 요 특유의 푸른 색깔, 그리고 이런 이파리 같은 강한 녹색, 이런 조화 보면 라울 디피라는 곳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아무튼 작업실이 단골 주제였고요. 이 작업실에 붉은 조각상이 있었대요.
아, 이 색감도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요 색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라울 디피가 꾸역꾸역 아주 밀도 있게 완성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채화인지 유화인지 구별 안 될 때가 많다는 게 이런 거죠. 얇게 바르고 과도하지 않게 바로 쿨하게 그만두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에곤 실레가 드로잉하다가 중간 과정이 매력 있으면 다 완성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죠. 라울 디피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이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1914년 정도부터 목욕하는 여인 시리즈를 몇 작품 그리거든요. 자, 1950년도면 말년이잖아요. 이제 3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랑프리 상을 받거든요. 근데 그 상금을 젊은 예술가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멋있는 대인배죠. 살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일부에서는 좀 깊이가 얕은 화가 너무 장식적이고 너무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화가라고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간 평가가 좀 엇갈렸던 거죠. 근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라울 뒤피 전시가 코로나 시국 때 프랑스에서 이제 전시가 있었대요. 니스도 그렇고 파리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라울 뒤피의 전시가 프랑스에서 올해의 최고의 전시, 추천하는 전시 중에 하나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인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죽어 나가는데 그림이라도 좀 편한 기분 좋은 그림 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봉쇄령 때문에 집 바깥에도 못 나가고 사람 가둬놓으니까 이제 죽어 나가는데 그때 힐링을 줬던 게 라울 뒤피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한테. 이전에도 유명했지만 코로나 때 특히 더 좀 재조명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수채화 작품이 중요하거든요. 라울 디피한테. 이번 전시의 그 테마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약간 크게 나눈 다음에 연도별로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려고. 1904년이면 초창기죠. 생강의 세탁선. 가난한 동네잖아요. 피카소도 이 동네에 살았었죠. 라울 디피의 지인 피에르 크루티용에 따르면 라울 디피가 이 수채화 그릴 때 신문을 파레트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채화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해요. 근데 약간 이거 수묵 담채화 느낌도 나지 않나요? 묘하게 그런 느낌이 나네. 자, 바다와 구름. 아, 색감 이쁘죠? 근데 요런 느낌은 약간 라울 디피가 존경했던 클로드 모네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프로방스의 풍경. 이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의 없어 보이는, 가끔은 일부러 못 그린 것 같은 감각적인 서투름, 이런 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를 봤을 때 페티 기용 라피유라는 라울 디피 전문가가 있나 봐요.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디피가 이도류였대요. 붓을 두 개 잡고요, 이도류를 그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림 가르쳤던 학생이 이도류가 있었거든요. 빨리 그리려고 오른손으로도 못 그리는데 왼손으로도 그린 거예요.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도류로 구사를 하냐고. 경지 올랐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의도적인 거죠. 약간의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내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내기에 반대 손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세잔부터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 감각적인 서투름. 자, 프랑스 아르레에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몽마주르 수도원의 잔해. 이 무렵에 복원을 한 건물이라고 해요. 이 수도원은 이전에 반 고흐가 아르레에서 그랬던 장소라고 합니다. 20년대 이 무렵부터는 국제적으로도 전시를 합니다. 프라하, 취리히,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또 전시를 했어요.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알려진 거죠. 게다가 프랑스에서 아주 명예로운 상이라고 해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이때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배나무를 그린 수채화. 전시장이 분위기 때문에 약간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라서 색감이 약간 흐립니다. 실제는 좀 더 맑은 컬러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색감 너무 좋죠? 유럽의 수도들. 동화적으로 각 국가의 수도의 상징물들을 그린 거예요. 어딘지 구별은 안 되네요. 아무튼 나름 다 수도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수채화 반에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느낌은 구아슈라고 보시면 돼요. 과슈. 근데 과슈가 수채화보다는 약간 더 불투명에 가깝고 유화보다는 약간 투명한 느낌. 그러니까 재료는 성분은 다르지만 유화와 수채화의 중간 정도의 불투명, 그런 느낌을 쓸 때 구아슈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써봤을 때. 근데 수채화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물 좀 타면. 그래서 여기 약간 굵직하고 농도가 진한 데는 구아슈로 구사하신 것 같아요. 사이즈는 되게 작거든요.
이 작품 색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경쾌한 생타 드레스의 무지개라는 작품입니다. 무지개인데 여기엔 또 먹구름, 해가 뜨고 동시에 비가 내려야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거를 좀 보여주네요. 무지개도 단 색깔이에요. 딱 3개만 색깔 쿨하게. 무지개가 컬러가 7개라는 건 고정관념이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색깔은 달라지는 거죠. 비가 막 여기는 겠는데 여기는 오고 있고. 오케스트라 테마로 많은 작품을 또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인데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악기 혹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을 많이 그리죠. 또 쿨하게 그리다 만 듯한 이런 느낌으로 끝냈습니다. 형제 중에는 또 오르간 연주자도 있잖아요. 그 다른 형제는 플룻 연주자고. 자, 목재를 실은 술에 인상주의적이네요. 이 라울 디피 아이덴티티입니다. 약간 그래피티 같은 느낌도 있어요. 라울 디피의 막 그린 듯한 라인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테리작의 방앗간입니다. 테리작 부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동안 자주 만났대요. 이 테리작 부인과 친구로서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선. 눈썹 뭐라고요? 눈썹 펜슬 같은 드로잉? 그 표현이 맞네. 눈썹 펜슬 드로잉. 라울 디피의 선은 눈썹 펜슬 같은 드로잉입니다, 여러분. 눈썹 브러쉬 같은. 오케이. 눈썹 브러쉬. 기억하기 쉽죠? 라울 디피의 선은 눈썹 브러쉬 같은 느낌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셨어도 잘하셨을. 특히 눈썹 화장. 라울 디피의 정체성의 반은 디자이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파나 시리즈거든요. 오르페우스의 행렬이라고 해서 그 피카소의 친구면서 파리의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시인이죠. 기욤 아폴리네르의 그 작품. 원래 1910년도의 그 작품인데 책으로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파를 본래 친구였던 피카소한테 맡겼대요. 근데 피카소가 제가 생각에는 한창 잘 나갈 때니까 바빴던 것 같아요. 작업을 안 해주니까 기욤 아폴리네르가 라울 디피에게 이 작업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나가 이제 계기가 돼서 디자이너로서 인생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1907년부터 친구였던 베르낭드 폴레레이 책, 그 헌옥 가게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의 그 사파를 위한 목파나가 파나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순수 회화로서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드니까 작품이 안 팔렸다고 해요. 이때부터 사파가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작품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파가 30여 개의 정사각형 안에 여러 동물들 캐릭터가 디자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르페우스 그리스 신화의 시인이죠. 초창기 목파나를 보면요, 독일의 표현주의 목파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파집을 이렇게 이번에 전시를 해요. 근데 원본이거든요, 사파 원본. 근데 이 내부의 작품을 이 방에 함께 전시를 합니다. 근데 이 사파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쇄 그림이긴 하죠. 색감 너무 좋죠. 꽃들도 그렇고. 그리고 상업 포스터 디자인도 하셨고. 이따 나오겠지만 사파가로서 일러스트레이터면서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패턴 디자인, 그러니까 텍스타일 디자인하면 커튼이라든지 그 식탁보, 여러 장신구 관련된 걸 다 디자인하거든요. 이때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순수 미술로 본 거보다 상업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먼저 했습니다, 라울 디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리 미술계에서는 디자이너로서 더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요. 최소한 상업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식과 회화는 서로가 가진 갈증을 해소해준다.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지금 미술 전공하면 디자인과랑 순수 회화랑 구별을 억지로 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부제가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여러 가지 배우고. 근데 굳이 또 전공을 나눠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디자인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순수 미술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상업 미술도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구별이 없죠. 상업 디자인의 과도기를 보면요, 큐비즘이 있고요, 그 전엔 세잔이 있습니다. 큐비즘 이후에는 말레비치 그리고 몬디란 이런 아티스트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뒤피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계 없으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전공한 사람도 순수미술 할 수 있는 거고, 순수미술 하는 사람도 라울 디피처럼 충분히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입니다. 자, 패션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세기 초 프랑스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전설 같은 디자이너 폴 푸아레가 라울 디피의 재능을 알아보고 여러 일을 같이 협업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텍스타일 디자인하면 여러 색깔을 많이 썼대요. 알록달록하게. 그런데 라울 디피가 모던한 투톤으로 디자인을 한 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페르시아 코트라고 하거든요. 이 패턴과 비슷한 코트가 있어요. 검색하면 그게 디피와 폴 푸아레가 콜라보로 만든 작품이죠.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은 폴 푸아레가 하지만 이 패턴 디자인은 라울 디피가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큰 무도회의 장식 디자인도 맡게 되죠. 폴 푸아레와 라울 디피의 이런 패턴 디자인이 이후에 아르데코 디자인에도 영향을 줬다고 해요. 자, 커튼 디자인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배운 게 아니라 순수 회화를 하다가 디자인하면 이거 부드러운 회화적인 그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더 장점인 것 같아요. 또 텍스타일 디자인이죠. 이런 게 점점 단순화되면 하나의 추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화가는 텍스타일 디자이너로서 엄청 성공한 화가다라는 거죠. 이런 류의 화가가 몇 분 있죠. 마티즈도 이런 걸 시도하긴 했는데 라울 디피가 디자이너로서의 성향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디자이너에 가까운 알폰스 무아라는 아티스트도 있죠. 알폰스 무아 못지않게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되게 다양한 거죠. 음악 좋아하다 보니까 중간에 악기와 꽃 절묘하게 추상적으로 조합한 순전히 디자인만 처음 시작했으면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추상이죠. 거의 패턴 디자인입니다. 그죠? 이건 새를 그린 것 같은데, 그죠? 이것도 패브릭이죠. 패션 일러스트, 패션 드로잉 할 때 드로잉 오히려 더 잘하는데요. 순수 회화 그릴 때보다 스케치는 진지하게 해야 돼. 왜냐면 직접 이제 만들어내니까. 패션쇼 전시인지 아니면 순수 회화 전시인지 구별 안 가는 아주 참신한 컨셉입니다. 라울 디피의 텍스타일 디자인의 의상들을 이번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자, 그리고 인생 작품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기의 요정. 자, 이 작품은 그 작은 석판화 버전이거든요. 작은 석판화 버전이 왔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 이래요. 색감이 좀 다르죠. 인터넷 해상도 좋은 이미지거든요. 자, 전기의 요정이 뭐냐면, 자, 1937년에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력공사 건물이 있었대요. 테마가 전기인 거예요, 전기. 그래서 전기에 관련된 위인들, 인간은 100명인 것 같고 10명은 신들을 10명 그린 것 같아요. 전기를 만든 110명의 위인들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인물도 이름을 다 써놨어요. 요 하늘에는 신들도 나오거든요. 제우스 하면 주특기가 번개잖아요. 곳곳에 공장, 송전소, 전등, 영화, 에펠탑, 그리고 고대의 과학자, 수학자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크리메데스, 르네상스 시대 때는 다빈치도 있대요. 다빈치인 것 같아요. 이거. 갈릴레오도 있대요. 그리고 에디슨, 전구 발명했으니까. 그리고 또 벨, 퀴리 부인까지. 전기와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그 위인들을 다 그려놓은 거죠. 아무튼 이거는 석판화 버전이고 그걸 재현한 거예요. 근데 원작은 이런 사이즈예요, 원래. 그러니까 37년도 만국박람회의 그 버전이 건물에서 4, 5층 높이 가로 60m, 세로 10m의 사이즈 되는 작업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조수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업하려고 가로 1.2m, 높이 2m에 요거 하나하나 250개 합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연결해서 붙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세계 최대 사이즈 크기 작품이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작품이었죠. 파리 현대미술관에 그 당시에 그 사이즈를 재현한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죠. 자, 그리고 이번 그 석판화 여기 바로 반대쪽에 영상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약간 미디어 아트처럼 석판화 큰 사이즈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캉스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작품. 이번 전시에 시그니처가 라울 디피의 부인으로 좀 삼았잖아요. 포스터도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에 이제 소개해드린 이 작품들이라고 봅니다. 라울 디피가 창밖에 바닷가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14살 때부터 커피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일하면서 동시에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사무실 창문이 항구를 내려다보는 뷰였대요. 바다와
배, 함선 이런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창문 열면 바다가 보이는 뷰 구도로 되게 많이 그리고 그 앞에 여러 정물들 이런 그림 시리즈도 몇 점이 있죠. 이번에는 이 작품이 있어요. 라울 뒤피다운 그림 또 나왔죠. 생타 드레스의 해변, 눈썹 브러쉬 터치 또 나왔고 함선 이렇게 나오는데 이후에는 함선이 좀 더 크게 그린 걸로 기억해요. 함선을 더 큰 사이즈로 아마 그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라울 뒤피다운 그림이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의 최고의 핵심 포인트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자마자 라울 뒤피 하면 이런 거지. 니스의 카지노 시리즈 작품을 되게 많이 제작하죠. 카지노 이 건물을 되게 좋아했대요. 1926년부터 이 카지노 건물이 유럽식과 오리엔트 양식이 결합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때 이 건물이 파괴가 됐대요. 근데 그때도 이 카지노 건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상상해서 그렸겠죠. 라울 디피를 보면 여행 가고 싶게 만드는 그리고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다라는 거죠. 깃발을 장식한 배들, 색감 너무 좋죠. 이게 라울 디피죠, 그죠? 푸른 색깔. 라울 디피가 왜 파란색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파란 색깔이 고유의 개성을 가진 유일한 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파란색을 좋아한다. 눈썹 브러쉬 좀 덜 나오고 이번에는 라울 디피는 솔직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상하는 그림이거든요. 라울 디피 그림도. 자, 그리고 디테일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이번 전시에 이것저것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전시거든요. 그 라울 디피 영화를 상영합니다. 51분 영화예요. 라울 디피 선 사이의 빛이란 영화인데 2019년도 영화입니다. 소니아 칸타라 피에드라라는 작가이면서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 되시는 분은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막도 있으니까. 음악도 선곡을 좀 신경 써서 했습니다. 무려 음악 감독을 썼어요. 그 음악과 관련된 정보가 여기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이사님 말씀으로는 라울 디피가 좋아했던 드뷔시랑 바흐 음악이 나온다고 하는데 라울 디피가 어떤 데 살았길래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작품을 또 보여주거든요. 라울 디피가 살았던 장소 그곳을 영상미 있게 아티스트 따로 작업을 이제 주문한 다음에 따로 제작한 겁니다. 이거 자체 제작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색감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영상미 있는 작품도 여유 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